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죠. 자, 오늘 했는 거를 좀 복습을 해볼까요? 주구장창 계속. 오늘 지금 그 수익, 위험과 수익에서 수익률의 종류부터 했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고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고 외부 수익률이죠. 요거는 특히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이거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표현이죠.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을 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을 하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할 때 결국은 이제 등식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누가 변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변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더 큰 상황이라면 앞으로 점차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기대 수익률이 더 작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점차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위험과 가치에서 위험이 요구 수익률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갔죠. 요구 수익률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해서, 무위험률은 공채 수익률이나 정기예금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험할증률은 이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시장 위험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고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는데, 보다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가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더 자세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가치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에서는 비례인데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이 커지는데, 위험과 가치에서는 그렇지 않죠. 위험이 커질수록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장래 기대 수익해서 그 요구 수익률,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시장 가치는 거기 시장 이자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 가치가 되는 거고요. 주관적인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면은 투자 가치가 되는 거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에서 누가 더 크면 채택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이제 채택을 하는 거죠. 반대면 기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 기법에서 위험 관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예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 있죠. 처음부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 국공채나 뭐 예금에만 가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 또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위험의 전가고요. 그다음에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 이런 게 있었죠.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 요소 중 다른 것들은 고정시켜 놓고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거라 그랬죠. 그 결과치는 순현가나 또는 내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세후 현금 수지로부터 계산해서. 그래서 그게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민감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위험이 큰 투자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작은 거 선택하고 수익이 큰 거 선택하고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는 방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넘어가서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 위험을 줄이는 거고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을 보다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거나 두 개의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에는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수익률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이 되는지는 상관계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상관계수가 양수면 같은 방향. 그리고 양수 중에서도 플러스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상관계수에서 했던 얘기고요.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서 효율적 전선 했죠.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 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 이렇게 해서 효율적 전선을 했죠. 그리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의 의미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위험을 부담해야 더 높은 수익을 얻고 더 위험을 부담해야 더 높은 수익을 얻는 거죠. 그게 이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 했고요.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만족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입니다. 그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 회피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보다 완만하냐 가파르냐 하는 것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다 가팔라질수록 보수적이고 보다 완만할수록 공격적이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6개 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맨 위에 일시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미래가치계수에서는 감치기계수, 현재가치계수에서는 저당상수가 있습니다. 일시불끼리는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치기계수가 역수관계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 있죠. 자, 그렇게 역수관계 있고요. 현재 1억 이렇게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생각하거나 저당상수를 생각해야 돼요. 저당상수. 10년 후에 1억 이렇게 나오면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생각하거나 감책임계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책임계수는 이제 매 기간 불입하는 금액을 묻는 게 나오면 이제 감책임계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저당상수에서도 현재 1억 이렇게 해놓고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이제 매 기간 갚아가 나가는 금액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자, 현금 수지 측정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영업 수지를 계산하기도 하고 지분 복귀액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영업 수지는 소득 이득과 관련되는 거고요. 소득 이득과 관련되는 거는 영업 수지 계산, 임대료 수입, 영업 수지 계산. 자본 이득과 관련되는 건 무슨 계산이에요? 이거는 지분 복귀액 계산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데 훨씬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영업수지 계산은 1년에 한 번씩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운영하더라도 얘는 한 번인데 얘는 5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운영하면은 얘는 한 번인데 얘는 10번 계산하는 거죠. 영업수지 계산이 훨씬 중요하고요. 자, 이 영업수지 계산에서 일단 공실 없이 100% 임대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가능 총소득 이렇게 하죠. 어,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오는 돈이니까 이제 이거는 계산상의 돈이죠. 실제로 가능 총소득만큼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공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방은 찾지만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유효 총소득은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내 주머니 내가 이제 구경은 하는 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비 같은 걸 이제 빼서 이것저것 빼고 나중에 이제 나한테 최종적으로 남는 걸 계산하는 거죠. 여기 다음에 나온 게 순영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고요. 또는 세전 현금 흐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유 순전 후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고요. 암기할 때는 이걸 먼저 기억하는 게 요령이에요. 가유 순전 후를 먼저 하고 가는 가능총소득, 유는 유효총소득, 수는 순영업소득, 세전은 세전 현금수지, 서현금수지. 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공실 및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타 소득을 더하죠.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빼는 거를 영업경비라 그러죠. 영업경비.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채 서비스에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업소득세죠.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각 단계별로. 각 단계별로. 일단 이제 공식이 외워져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뭐를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해야 돼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웬만하면 여기 포함이 돼요. 웬만하면 포함이 돼요. 웬만하면 포함되는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기억하는 게 더 쉬워요. 일단 요거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안 돼요? 지금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 이미 알고 있으면은 훨씬 간단하죠. 다만 이제 포함되는 걸 여기 조심하는 게 재산세예요, 재산세. 포함되는 것으로 재산세요. 나머지 유지비, 관리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은 보험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포함되는 건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포함되지 않는 것에 이거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자소개예요, 감자소개. 감자소개. 감은 뭔가 하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자, 우리는 현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 보는 거예요, 현금.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은 뭐예요? 감가상각비는 건물이 낡아져서 발생하는 가치 하락분을 미리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회수를 해놔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건물 짓는데 돈이 들어갔는데 그를 갑자기 건물 짓는데 들어간 목돈을 갑자기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운영을 해서 10년간 만약에 운영을 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0년간 건물에 투입된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무슨 명목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회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이에요? 매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인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영업경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 이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과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수익적 지출은 그해 또는 그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 그래요. 예를 들어 보험료 볼까요?
보험료 내면은 그 효력 지속 기간이 얼마예요? 보험료의 효력 지속 기간. 보험료 1년치 한꺼번에 내요? 아니면 매달 내요? 매달 내죠. 그러니까 보험료의 지속 기간은 한 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1년간 합산해서 보험료 얼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예, 청소 용역비 이런 거요. 그때 청소하면은 그 청소 용역비 줘야 되죠. 이건 다 뭐예요? 수익적 지출이에요. 다 수익적 지출. 또 세콤 보안 용역비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에 발생은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뭔가 하면은 효용의 지속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출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그 인테리어 같은 거 하잖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은 그 해마다 하나요? 인테리어 해마다 안 하죠? 몇 년 가잖아요? 그런 건 무슨 지출? 그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거는 그 해 경비로 다 털어버리면 안 돼.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으면 그게 5년을 가면은 1년에 얼마씩 비용 터는 게 합리적이에요? 1년에 2천만 원씩 터는 게 합리적이죠. 한꺼번에 그해 1억 털어버리면 그해 아무리 장사 잘 돼도 그냥 적자에 적자. 1억 한꺼번에 나가버렸으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회계상으로는 털어서 계산해야 돼요. 이런 자본적 지출은 한꺼번에 비용 지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비용으로 치는 거면 뭐만 비용으로 친다? 수익적 지출만 비용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뭔가 하면은 소유자 급여예요. 주인이 자기 월급이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거 비용으로 치면 돼, 안 돼요? 이거 비용으로 치면 안 돼요. 소유자가 급여를 비용이라고 해서 가져가 버리는 걸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요. 자기 월급을 월 5천으로 책정해 놓는 거죠. 월급을 5천으로 책정해 놔, 자기 월급을. 만약에 임대료 수입이 더 많이 나오는 데는 자기 월급을 한 몇 억으로 책정해 놓는 거죠. 월급도 다 못 줘요, 나는. 그러면서 적자예요. 이럴 수 있죠. 소유자 급여는 그거를 급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포함시키면 안 돼요. 또, 개인적인 업무비. 개인적인 업무비를 이거 비용 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 자기가 친구 만나는데 쓰는 돈, 이런 거, 집에 살림하는 데 갖다 쓰는 물건 사고, 이런 거를 사무실 비용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시험 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보통 그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저기 사잖아요. 뭐 커피도 사야 되고 손님 오면은 종이커피도 사야 되고 그 종이컵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또 비품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은 늘상 이렇게 사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자 마트에서 샀어. 그런 거는 사무실에 갖다 쓰면 되지, 그게 사무실 비용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비용 처리하면 돼. 그래 놓고 그걸 집에 가서 쓰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거는,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그 법인 저거 횡령했다고 이렇게 법인 카드 들고 다니면서, 법인 업무도 아닌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밥 사 먹고 친구 만나고 집에 쓸 거 그걸로 다 쓰고 이러면은 그게 횡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관행상 이게 정부가 세부서가 그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겠어요. 감시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그게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1년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쓴다고 다 이제 이 회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서요. 다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걷는데도 저게 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일일이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어요.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양심에 맡기는 게 행정 비용이 덜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이거 포함시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요. 감가상각비도 안 돼요. 그래서 감자 소개요, 감자 소개. 감이 뭐라고요? 자는 자본적 지출, 선은 개는 개인적인 의무비. 요거 추가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됐나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하는 게 더 낫다고요. 포함되지 않는 거. 여기에다가 감자 소개. 대신 재산세는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해마다 재산세 나오죠. 장사 되든 안 되든 재산세는 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보통 세금 체납한 당해세 하는 게 뭐예요? 당해세. 세금 체납한 당해세가 재산세 안 낸 거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매긴 세금을 안 내면 그게 당해세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예요. 부채 서비스는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는데 이게 표현이 부채 서비스액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저당 지불에 이렇게도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원리금 지불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연간 월 부금 합계 이렇게 표현이 자 보세요. 이 결혼이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어떤 때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왔다, 어떤 때는 저당 지불액으로 나왔다, 어떤 때는 원리금 지불액으로 나왔다, 어떤 때는 연간 월 부금 합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월 부금이 뭐예요? 월 부금. 우리 왜 할부로 사면은 월 부금 내죠? 그러면 그 할부로 샀을 때 월 부금 낼 때 그게 원금만 나누어 갚아요? 이자도 함께 나누어 갚아요? 월부로 사면 원금 이자를 같이 내죠. 이 월 부금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금 이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간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1년치를 계산했습니다 이거예요. 이 다 뭘 전제라는 거예요? 1년치 전제, 1년치. 됐나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우리 교재에 없지만 이게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다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거기에다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원리금 합계액은 원리금 균등상환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원리금 균등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부액 곱하기 조금 전에 한 거 뭐 있어요? 저당 상수해야 돼요. 대부 곱하기 저당 상수. 자,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여기는 완벽해요. 예, 그냥 원금 이자 하지 말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저당 상수 곱해서 원리금 균등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단계별로 세 가지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단계별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체크해야 되고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감자 소개입니다. 예, 이 위아래 있는 거 말고도 감자 소개. 예, 포함되는 것으로는 재산세 조심하고요. 부채 서비스는 표현하는 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용어가 다양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원리금 균등액으로 얘기한다.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예, 다음은 이제 영업소득세요. 영업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야 돼요. 과세 대상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 과세 대상 소득이 순영업 소득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세율 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순영업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순영업소득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부채 서비스를 빼죠. 부채 서비스 빼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원금이자죠, 원금이자. 원금이자가 빠지잖아요. 자, 여기에서 아직 뭐가 안 빠졌는가 하면 이자가 안 빠졌어요. 이자가 안 빠졌다고 지금. 그죠? 원금 갚는 거는 버는 거예요. 원금 갚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는 거예요. 지금 원금을 많이 갚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원금 이제 잔금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덜 갚아도 되니까 미리 갚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덜 내게 되고 이제 원금을 많이 갚아버리면. 그러니까 원금 갚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는 돈이거든요. 근데 뭐가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비용 처리 받아야 되죠. 이게 다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이게 다 내 거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이자 주는 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공제 받아야 돼요? 비용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순영업 소득이에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순대이감 이렇게 해뒀습니다. 자, 이거는 대체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체 충,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여기 이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거, 여기 감자 소개할 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더 복잡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대체 충당금은 다 하는구나. 순영업 소득을 다 인정해, 이걸 다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빼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가상각비. 물론 대체 충당금은 더하긴 하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대체 충당금 있다. 이렇게 하고. 순영업 소득이 다 내가 번 돈이 아니에요. 아직 뭐를 안 뺀 상태. 이자를 아직 안 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빼야 내가 번 돈이 되고 또 아직 뭐가 빠지지 않았어요. 감가상각비가 아직 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영업경비를 뺄 때 감가상각비가 아직 안 빠졌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안 돼 있어요. 이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물 짓는 데 들어간 원금을 회수 안 해도 돼요? 건물에 들어간 그 원금을 회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다시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들어간 그 원금을 매년 이렇게 회수하는 돈이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돈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로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번 돈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번 돈은 아닌 거거든. 아직 돈은 현금으로는 잡고는 있는데 그 현금이 다 번 돈 현금이 아니다. 이 중에 뭐는 따로 떼놔야 돼요. 감가상각비만큼은 따로 떼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원금을 회수하니까. 그리고 이자도 아직 안 빠졌으니까 이자도 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번 돈인 거예요.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고 다 번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순영업 소득이고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다 번 돈이 아니다. 아직 뭐가 안 빠졌으니까 이자도 아직 안 빠졌잖아요. 이거 이자 비용 공제해야 되고 또 내가 원금 회수하는 돈은 따로 떼놔야 되니까 그 빼야 그게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면 너무 세금을 많이 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 이대로 내면은.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몰라도 돼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안 되면은 순대이감 하면 돼요, 순대이감. 솔직히 저도 옛날에 잘 몰랐어요. 옛날에. 이거 처음 공부할 때는. 네, 자꾸 하고 하니까, 그렇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걸 다 알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대이감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네, 그래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비용 공제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나오고 과세 대상.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면 여기 이제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순대이감 하면 되는데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요놈.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소득 계산하면은 순대이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얘하고의 차이점만 잘 보면 돼요.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부채 서비스를 뺐죠. 원금 이자를 뺐죠. 그죠? 원금 이자를 뺐으니까 금액이 좀 작아졌죠. 금액이 좀 작아졌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빼버렸어. 이자만 빼면 되는데 원금 상환분까지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세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데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다 세율 곱했죠. 이거 너무 그러면은 세금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이자만 빼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까지 빼버렸어요? 원금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졌어요. 원금 갚은 만큼은 다시 더해 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번 돈이 나와요. 뭔지 아시죠? 요만큼만 빼면은 되겠는데 너무 많이 뺐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뺀 만큼은 다시 더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전현금수 이자 비용 여기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빼지만 여기는 원금 상환분만큼 다시 더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물론 감가상각비는 빼드릴게요. 이거는 안 뺐으니까 위에서 안 뺐으니까 빼드릴게요. 이것도 대체충당금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차이 나는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내려올 때에는 이자 비용도 빼고 원금 상환분도 빼서 여기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빼서 왔으니까 다시 더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대 원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보니까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세대 원감 이렇게. 여기는 순대이감.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도 이거 볼 때 이거 왜 이리 되지? 해서 막 숫자 가지고 막 직접 해보기도 했어요. 진짜 똑같아지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희한하네. 어떻게 똑같아질까? 나중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여기 올 때 보세요. 순영업 소득이 7천만 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금이자가 합쳐서 원금이 3,500이고, 이자가 3,500이고, 원금이 500이에요. 그래서 빼서 여기 오면은 여기 얼마예요? 3,000 되잖아요. 7천에서 이자 빼고 이제 얘는 똑같다고 보면 돼. 얘는 없다고 보고요. 똑같다고 보고 7천에서 뭐만 빼면은 과세 대상이 나와요. 이자만 빼면 나오잖아. 500. 그러면 3,5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는 3천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3천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뺀 거예요. 여기서 이자 500만 빼야 되는데 얼마까지 빼버려? 원금 상환까지 빼버렸잖아요. 금액이 너무 적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원금 상환분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7천에서 500 빼면 이거 없다고 치면 6,500이었죠. 7천에서 이자만 빼야 되잖아요. 7천에서 이자만 빼면 6,500 되는데 너무 많이 빼버렸으니까 다시 뭐를 더해야 돼요? 3,500을 다시 더하면 여기가 뭐가 돼요? 6,5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는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순대이감, 세대원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이제 다 됐어요. 영업수지 계산과 관련해서는 다 됐어요. 다음에 지분복객 계산. 지분복객 계산에서 여기서는 나중에 처분할 때죠. 처분할 때는 이제 매도액이 이제 들어오고요. 내가 매도한 만큼 돈이 들어오죠. 거기에서도 이제 세 단계로 빼는 게 있죠. 여기서도 이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기 순서대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런 게 했던 것처럼 여기는 매도 경비가 있고요. 여기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고요. 다음 여기는 자본이득세죠.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 다른 데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순매도액이 되고요. 여기는 세전 지분복귀액. 여기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매순 전후 하죠. 매순 전후. 여기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매순 전후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건 이쪽이죠. 영업수지 계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져 있어야죠. 외워져 있어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공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다. 이 부채 서비스는 표현이 다양하다. 저당 지불액, 원리금 지불액, 연간 융자 월부금, 또는 원리금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 돼요. 어디 아까 지웠나? 연간 융자 월부금. 그러니까 월부금이라는 말에 원금이자가 다 들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한 후에 이자 세율을 곱한다. 과세대상 소득은 순대이강,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순대이강,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세대원감 이렇게. 순대이감, 세대원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69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 5번의 영업경비부터 보면 되죠. 그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포함되는 항목을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뭘 보시라고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보시라고요. 자, 거기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이거는 위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거고,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는 아래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 급여 개인, 감자 소개죠? 그러면 뭐 다 7개 다 외운 거예요 벌써. 가요순전을 외우고 있는 데다가 감자 소개하면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불포함 항목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 항목에 뭘 조심하시라고요? 포함 항목에 재산세가 들어간다는 걸 조심하시라고. 됐나요? 근데 혹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데 취득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취득세. 취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일단 취득하는 경우에 내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영업경비는 운영할 때 내는 거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취득세는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건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높아요. 이런 거를 질문할 가능성 별로 없는데, 혹시나 이게 취득세가 취득세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가요. 영업경비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저기 필요재경비 뒤에 감정평가에서 이런 경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경비라는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투자 원금에 들어가야 돼요. 취득세는 경비에 들어가면 안 돼요. 투자 원금에 들어가야 돼요. 투자 원금에.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까지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5억짜리 사면 그냥 5억 이렇게만 하지, 출제를 하지. 5억 사는데 무슨 취득세 얼마 들고 중개수수료 얼마 들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살 때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투자 원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5억에 샀죠. 취득세 1,000만 원 냈잖아요. 1,000만 원. 중개수수료 500만 원. 이거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투자 원금에 들어가야 돼요. 투자 원금에.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출제를 안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도 경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취득세는 경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도요. 처분할 때는 매도 경비에 들어가요. 처분할 때는 매도 경비에 들어가는데, 취득할 때는 투자 원금에 들어가야 돼요.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는. 그게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하고 합쳐서 내가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을 수 있었던 돈인데, 이게 중개수수료로 나갔기 때문에 투자 원금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해서 수익률 계산해야 돼요. 누가 저한테 수익률 계산해 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 샀어요? 그러면 얼마 샀다고 하면 취득세 얼마 냈어요? 중개수수료 얼마 냈어요?
다 집어넣는 거죠. 그게 투자 원금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부채 서비스겠죠. 부채 서비스액은 이제 원리금 균등에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맨 밑에 줄에 있죠. 원금과 이자 합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세후연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 계산해서 순대이감 또는 세대원감 이렇게 돼 있죠. 순대이감 할 때는 이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비용 공제를 하고요. 세대원감 할 때는 이제 원금 상환분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문제를 볼까요? 문제 1번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이게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수지 계산, 매각현금 흐름은 이거는 지분 복귀 계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잠재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고,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대이감 또는 세대원감 해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세가 이게 포함돼 이게? 이 포함 안 되죠 이게? 이거 포함 안 되잖아 이거. 맞나요? 예, 영업경비에 얘는 포함 아니에요. 영업경비에는 얘가 포함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해요. 유효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은 이렇게 물어요. 유효총소득을 계산하기 필요한 항목은 이렇게 물으면 이 위에 걸 찾으라는 뜻이에요. 여기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가 나오잖아요. 임대료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가요순서는 이게 자세히 외우고 있어야 이게 어떤 질문해도 다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도 물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 나가야죠. 더해 나가서 위로 가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묻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순영업소득을 묻는데 얘가 안 보여. 그러면 밑으로 있는 걸 봐요. 밑에. 두 개를 더해서 읽게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순영업소득을 질문하는데 영업경비가 없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계산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지분복귀 계산됐고.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예, 투자 분석 기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 조금이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씩 더 길게 하느라고 좀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숙제는 오늘 숙제는 뭔가 하면은 278쪽에 승수법 있죠. 거기에 괄호 1번에 총소득 승수, 괄호 2번에 순소득 승수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수익률법 있죠. 괄호 1번에 총자산 회전율부터 모두 8가지의 승수법에 4가지, 수익률법에 4가지. 자, 그거를 카드를 만들어 오는 게 숙제예요. 카드. 그러니까 이게 총소득 승수 해서 카드를 만드는데 총소득 승수 이게 앞면이 이렇게 있으면 뒷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여기 있어야 돼요. 뒷면에. 앞면은 총소득 승수, 뒷면은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됐어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뭐예요? 앞면에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뒷면에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여기 총자산 회전율 하면 뭐예요?
총자산 회전율. 앞면에 총자산 회전율 하면은 뒷면에는 이게 총투자액이 이제 분 뭐예요? 총투자액분의 뭐예요? 총소득. 이렇게 모두 카드 몇 장? 8장. 아시겠어요? 네. 숙제입니다. 네. 다음 주는 숙제 검사할 거예요.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